오토는 이제 초기 값을 이용해 가지고 컴파일러가 이제 타입을 유추해 줍니다. 근데 이제 타입을 유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우리가 타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또 다르게 타입을 유추해 가지고 컴파일러 유추해 가지고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클 타입입니다. 데클 타입이라는 거. 오토보다는 뭐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 할 때는 또 은근히 또 쓰여요.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뭐 많이 쓰이지는 이렇게 특히 초기 이렇게 C++ 배울 때 많이 쓰이진 않는데 데클 타입은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예요. 데클 타입하고 가로 안에다가 표현식을 넣습니다. 표현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자들 보면은 사이즈 오브에서 가로 하는 그런 연산자들 있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데클 타입은 이제 타입이 우리가 인트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이제 쓸 수 있는데 이제 인트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표현식을 거기다가 쓰게 되겠고 그러면 컴파일러가 어떻게 되냐면 이 a 더하기 b라는 표현식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그거의 결과 타입으로 그 위치를 대체해 줍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둘 다 인트니까 인트를 두 개 더하면 인트죠. 그래서 인트로 이제 c도 인트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클 타입은 표현식을 가로 안에 넣게 되겠고 그 표현식의 평가 타입으로 타입을 대신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부터는 뭐가 또 추가되냐면 데클 타입 오토라는 게 나왔어요. 오토. 그래서 데클 타입 오토는 이 이제 이 초기 값에 나열된 이 r을 이용해서 이 타입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토는 절대 뭘로 유추를 못해요? 참조로 유추 못하죠. 컨스트로도 유추가 안 되죠. 그래서 컨스트로 유추하고 싶으면 내가 컨스트를 써줘야 되겠고 참조 변수로 유추하고 싶으면 그 기호를 써줘야 돼 같이 오토랑. 근데 이제 데클 타입 보면은 이 r은 인트 참조 변수죠. 그럼 얘도 인트 참조 변수 해석하게 되겠고 데클 타입 오토에서 r을 줘도 얘는 이 r이 참조 변수, 인트 참조 변수니까 인트 참조 변수로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데클 타입 관련해서 여기는 없는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n이 인트 변수죠. 값 타입 변수니까 그냥 인트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데클 타입 쓸 때 가로를 한 번 더 써줄 수 있어요. 가로를 한 번 더. 가로 한 번 더 써줄 수 있어요. 일반 변수에. 가로 한 번 써주면 얘는 뭘로 해석해 주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참조로. 가로를 한 번 더 써주면. 그래서 어떤 일반 변수를 그 안에다가 이 가로 안에다 나열하는데 이제 참조 변수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로를 하나 더 써주면 참조 변수로 해주는 거예요. 물론 참조 변수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도 데클 타입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처럼 데클 타입 A 더하기 B 하니까 A 더하기 B라는 어떤 계산을 실행 시간에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A 더하기 B라는 거를 언제 평가를 하냐면은 언제 하겠어요? 컴파일 시간에 하는 거예요. 컴파일 시간에 식을
분석해가지고 컴파일러가 얘는 인트 타입이 돼야 된다. 뭐 인트 참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클 타입은 언제 판단을 해요? 컴파일 시간. 당연히 오토도 컴파일 시간에 하는 거고요. 컴파일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마치 뭔가 실행 시간에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이 데클 타입 오토를 이제 여기처럼 변수를 선언할 때 하지 않고 함수의 반환 타입을 할 때 데클 타입 오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범용함수 만들 때 종종 쓰입니다. 그거는 아주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하나 더 있다 정도만 지금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정도. 오토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자주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토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코드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데클 타입은 아주 뭐 범용 프로그램을 복잡한 거 하기 전에는 실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C++에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직접 어떤 타입의 변수를 만들고 싶은지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C++11이 되면서는 오토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쓴 초기 값을 이용해서 컴파일러가 대신 유추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클 타입이라는 걸 써가지고 어떤 표현식에서 그 표현식과 똑같은 타입으로 타입을 유추하게끔 타입을 쓰게끔 하는 방법도 이제 C++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를 선언했어요. 초기화도 하고 선언했어요. 그럼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제 실제 변수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겠죠. 그러면 변수를 우리가 활용할 때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수명과 가시 영역입니다. 변수의 수명, 변수의 가시 영역.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명이라는 거는 이제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 저장한 곳이라는 건 어디냐면은 메모리예요.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똑같은 공간에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변수의 수명이에요. 그래서 지역 변수는 언제 생겨요? 공간에 함수가 실행되면 생기겠죠. 그리고 어디에 생겨요? 함수 스택이라는 그 영역에 생기고 스택 프레임이라고 얘기했죠. 함수마다 그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함수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이제 비역 변수의 수명은 뭐와 수명이 같다? 함수와 같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그 변수가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만들어져요. 힙에 만들어지고 언제까지 계속 유지돼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의 수명은 뭐와 같다 그래요? 프로그램하고 수명이 같다 그래요. 프로그램하고 수명이 같은 게 있고 함수와 수명이 같은 게 있어요. 함수와 수명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겠죠. 함수를 내가 3번 호출한다. 그럼 3번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이거를 하는 거죠. 근데 전역 변수는 한 번 만들어지고 나서는 계속 프로그램이 죽을 때까지 존재를 합니다. 물론 지역 변수 중에서도 스태틱이라고 붙여주면은 얘는 함수 수명을 가지는 게 아니라 무슨 수명을 갖게 돼요? 프로그램 수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 정적, 동적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함수 수명을 가진 애들은 저 세 가지 분류에 어디에 해당돼요? 자동에 해당되는 거죠. 자동으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었다 없어지는 거고 정적은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역 변수랑 그 스태틱한 지역 변수는 정적 수명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동적인 애들이 있어요. new 말로 C++는 new delete
C에서는 malloc free 하는 게 있죠. 그럼 malloc 하는 순간 만들어져요.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있어요? free 해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물론 free를 안 해주면 언제는 없어져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실제 프로그램에서 유지하는 모든 데이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반납하고 다른 것들이 이제 그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자동 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다 반납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적인 애들을 생성한 다음에 다 쓰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럼 계속 쌓이게 되겠고, 그러면 그만큼 힙 공간을 많이 쓰게 되겠고, 그러면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커지겠죠. 메모리 공간이 커지면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저 같은 경우 브라우저 같은 경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켜놓고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그렇게 뉴하고 딜리트 안 하면 계속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느려지는 현상이 메모리가 부족해지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적인 애들도 우리가 다 쓰고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딜리트를 꼭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가 있고 내가 쓰는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명을 좀 잘 이해하고 이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시 영역은 선언하고 나서 내가 이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코드 영역을 가시 영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시 영역은 이제 파일 영역이 있고 블록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도 우리가 정의하면은 void foo 하면은 이렇게 되죠. 요 중괄호로 해지는 요 구역이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블럭이라 그래요. 근데 블럭을 이렇게 함수를 만들 때만 블럭 만들지 않고 또 언제 많이 블럭을 많이 만들어요? 뭐 조건문 쓸 때라든지 반복문 쓸 때라든지 뭐 while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묶잖아요. 그럼 얘도 하나의 영역이죠. 그럼 여기에 int n이라는 걸 했어요. 그럼 이 n의 가시 영역은 어디예요? 요 while문 내로 제한이 돼요. 여기서 n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가시 영역 내에서만 내가 쓸 수 있고, 그럼 변수의 가시 영역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한적일수록 좋아요. 제한적일수록 좋은 이유는 이 n은 어디에만 영향을 미쳐요?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죠. 그럼 내가 이 n 변수 갖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안 봐도 돼요. 근데 가시형이 넓어. 그러면 내가 분석하고 살펴봐야 되는 영역이 많아지니까 별로 좋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가시 영역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지역 변수들은 지역 변수 보통이 아니라 다 블럭 영역을 가지게 되겠고, 전역 변수들은 여기 뭐 이런 int g 있으면 얘는 파일 전체에 쓸 수 있죠. 근데 파일 전체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파일에서도 쓸 수 있어요. 다른 파일에서도. 다른 파일에서는 저쪽에 있는 애를 쓰려면 extern int g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다른 파일에 있는 전역 변수를 쓰는 거가 되겠죠. extern. 그리고 내가 전역 변수 만들면서 요 파일에서만 쓰게 만들고 싶으면 전역 변수도 스태틱으로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파일 내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뭐 많은 경우가 그렇겠지만 한 키워드가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는 여기저기 막 쓰여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도 스태틱, 그리고 이제 전역 변수 선언할 때도 스태틱, 함수를 만들 때도 스태틱 수식어가 붙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따라서 다 용도들이 다르죠. 혼란만 안 되면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 파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클래스 영역이 있어요.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 이렇게 선언하면 요 안에 아직 뭐 클래스는 안 배웠다 쳐도 클래스 합시다. 그냥 A 그러면 여기에 int n이라는 멤버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n은 여기에 뭐 이렇게 메소드들이 뭐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마치 이 얘는 얘네들한테는 무슨 개념처럼 쓰여요? 전역 변수처럼 다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 안에서 다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요 멤버 변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역 변수, 전역 변수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얘를 여기다가 선언하지 않고 여기다가 선언해도 여기서 쓸 수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돼? 지역 변수들은. 선언하고 위에서는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선언하고 아래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클래스에 정의되는 멤버 변수들은 클래스 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위아래 뭐 상관없어요. 위아래 상관이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아래 다 쓰일 수 있다. 그럼 컴파일러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한 번에 번역이 돼요? 보통 컴파일러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훑으면 번역을 해야 되겠고 그게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위에 함수 선언이 없으면 막 뭐라 하는 거죠. 근데 이 클래스들은 한 번에 안 되는 거야. 왜? 아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멤버 변수들이.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쓸 때 내가 쓰는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 변수의 종류는 선언 위치에 따른 분류인 거죠. 선언 위치에 따라서 그 변수들의 가시 영역을 내가 잘 알고 이제 쓰셔야 되겠고 또 이제 변수들의 어떤 그 선언 위치에 따라서 그거의 수명도 잘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멤버 변수이고 이런 애들이 이제 전역 변수가 되겠죠. 지역 변수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내가 왜 이걸 무음을 안 해놨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가시 영역이 중첩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시 영역이 중첩되면은 그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그 변수가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개 중에 뭘 우선하냐면 그 영역에 선언된 애를 우선해요. 그러니까 더 가시 영역이 작은 거를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n이라는 전역 변수도 있고 지역 변수도 있고 또 여기다 일부러 블럭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블럭 만들어도 이게 오류는 아니에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요 n도 있어요. 그럼 이 n은 다 가시 영역이 중첩되죠. 이 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중첩이 되잖아요. 그럼 중첩이 되면 여기서 n을 쓰면 이 n은 어떤 n이에요? 요예요. 가장 그 영역에 있는 가시형이 가장 작은 애를 우선하게 됩니다. 우선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충돌을 허용하고 있죠. C++는. 어떤 언어는 가시형이 중첩이 되면 충돌이 되면 문법 오류를 줄 수도 있어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오류예요. 근데 이제 C++는 대부분 허용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n 때문에 얘 때문에 얘와 얘는 접근할 수가 없죠. 그냥 기본 방법, 원래 방법을 써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숨기지는 그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다른 변수를 숨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애들을 접근할 수 있는 충돌을 허용하게 되면은 보통 그 충돌된 애를
쓰고 싶으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땡땡을 써서 이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라고 그래요. 어느 가시 영역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std 땡땡 뭐 이렇게 써서.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안 붙이고 땡땡 n 쓰면 요 땡땡 n은 어떤 n일까요? 바로 위 아니면 예? 저 위에 있는 애예요. 전엽 변수 n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서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요 n은 이제 이 n은 아니겠죠. 왜? 얘는 이제 가시형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n은 어떤 n이에요? 요 n이겠죠. n0이네. 땡땡 n은 저 위에 있는 애예요. 전역 변수. 그리고 요 m과 요 m은 가시 영역이 아예 충돌이 안 되는 애예요. 충돌이 안 되고 있죠.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거니까 똑같은 이름이 있어도 저건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시 영역이 충돌이 되는데 만약 지역 변수 두 개가 충돌이 되면 더 큰 영역에 있는 애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허용을 해요. 근데 허용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 영역은 될 수 있으면 충돌이 안 되게 쓰셔야 돼요. 왜?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름들은 항상 명확하게 보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보면은 얘가 어디에 있는 변수인지 또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는 거는 값을 유지하는데 데이터의 값을 유지하는데 이 데이터의 값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유지되는 값을 필요해 하면 이제 바꾸는 거예요. 수시로 바꾸는데 어떤 데이터는 한번 그 결정된 값이 안 바뀌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상수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상수로 만들어버리면은 그 데이터는 그 값은 프로그램에서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값이 바뀌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오동작한다는 거는 이제 생각해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류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오류가 난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류가 날 수 있는 원인들을 우리가 줄여놓으면은 그만큼 프로그램을 나중에 수정하기가 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데이터들이 변수인지 상수인지 구분하고 상수이면 상수로 프로그램 해줘야 돼요. 근데 C++에서는 상수들을 우리가 이제 10 이런 식으로 뭐 쓸 수 있겠지만 상수들도 변수로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상수화해 가지고 수정하지 못하게 해서 상수들을 처리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Don't use magic numbers. 이게 뭐냐면은 어디다가 막 10, 100 쓰는 거예요. 그럼 이 100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얘를 뭐 max라고 해놓으면 이게 뭐 max 제일 큰 값이 100이구나. 뭐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의미를 주는 이름을 쓰는 게 가독성, 코드를 읽는 사람한테 훨씬 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C++나 C에서도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int, 뭐 max 10. 그러면 최대 값이 10이다. 그런데 이 max보다는 무슨 max냐 이런 것까지 좀 더 자세히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름을 잘 써서 이 10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잘 알아두면 좋겠고 이렇게 쓰면 또 좋은 게 막 10을 여기저기 쓸 수 있잖아요. 똑같은 용도로. 근데 얘 대신에 이렇게 max를 써놓으면 이제 프로그램 수정하는 건 어때요? 뭐만 바꿔주면 돼? 여기만 바꾸면 되잖아요. 막 10을 여기저기 썼으면
다 일일이 찾아가서 바꿔줘야 되는데 또 잘못 바꿀 수도 있고 얘는 그 10이 아닌데 또 그거를 또 바꿔서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치상수를 쓸 때 이 수치상수가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애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변수로 만들고 상수니까 컨스트를 붙여서 컨스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상수들이 필요할 때 상수 변수들을 만들어서 쓰시라라는 게 이제 팁이고요. 예전에 C에서는 이제 const 대신에 이제 define 써가지고 썼어요. sharp define. 근데 sharp define은 변수를 선언하는 건 아니죠. 근데 변수를 선언하지 않는 것과 sharp define의 차이는 뭘까요?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의 차이. 프로그램 내에 이제 맥스가 뭐 한 두세 군데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어떻게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정수 변수죠. 그러면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하면 어디에 존재해요? 메모리에 존재하겠죠. 공간이 만들어지고 얘는 수명도 있고 가시 영역도 있고 그래요. 그런 변수인데 sharp define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처리해요? 전처리기가 처리하죠. 그럼 얘는 컴파일 하기 전에 다 얘를 뭘로 바꿔?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시 영역이라는 개념이 없는 애예요. 공간도 차지하지. 공간 차지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좋겠다. sharp define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가시 영역을 내가 제한할 수가 있어요. 쓰는 영역을. 그래서 보통 이제는 sharp define보다는 const를 이용하라 그러고요. C++ 11이 되면 자꾸 복잡해지는데 얘 말고 const expr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expr은 뭐의 약자냐면 표현식의 약자예요. 표현식. 상수 표현식이다. 근데 const expression int max 하나, const int max 10 하나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얘는 이게 돼요. 얘는 max라는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뭘로 초기화했어요? n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로 초기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const로 했죠. 그럼 이제 상수로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값으로. 이건 돼요. 근데 얘는 안 돼요. const expression int max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얘는 컴파일 시간에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컴파일 시간에 초기화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오는 게 변수가 오면 안 돼요. 변수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const expr은 변수들을 초기화할 때보다도 const expr를 어디다 수식을 나중에 하냐면 함수를 수식해요. const expression. const expression int 뭐 square int n return square라는 용어가 이상하다. power 2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const expr 요 빼고는 이해되죠. 그렇죠? const exp 빼고는 얘는 정수 n을 주면 뭘 리턴해줘요? n제곱을 리턴해주는 거잖아요. n제곱 리턴해줘요. const expr를 썼어요. const expr은 언제 한다는 개념이냐면 컴파일 시간에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다가 프로그램 할 때 뭐 프로그램에서 f는 파워 2 15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파워2 15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언제 실행을 해요? 실행 시간에 그 위치에 가면은 이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const expr로 수식해 주면은 언제 실행하나? 컴파일 시간에 15 곱하기 15를 해가지고 요 위치를 뭘로 바꿔요? 15 곱하기 15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const expr이에요. const expr를 이제 상수들 정의할 때도 const 대신 쓸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더 많이 쓰이는 곳이 함수들을 이렇게 써요. 근데 얘는 만약에 내가 power2 x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x는 변수겠잖아요. 그럼 얘는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컴파일 시간에 못해요. 그러면 얘는 언제 해요? 실행 시간에 함수 호출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onst expr 함수는 컴파일 시간에도 할 수가 있고 상수가 인자로 주어지면 변수가 인자로 주어지면은 컴파일 시간에 안 하고 언제 해요? 실행 시간에 해요. 근데 항상 컴파일 시간에 실행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얘 대신에 또 뭐가 추가됐냐면 const eval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이게 C++의 특징이에요. 머리 아프게 하는. 계속 기능들이 추가되는. 그래서 const eval은 얘는 뭘 정의할 때? 무조건 컴파일 시간에 동작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컴파일 시간에 동작하는 함수를 왜 만들까? 그만큼 성능은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실행 시간에 하면 그만큼 실행할 때 시간을 잡아먹는데 실행 시간에 하지 않아.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C++는 뭘 강조하는 언어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컴파일 시간에 뭔가 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컴파일 시간에 하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안 하고. 그리고 컴파일 시간에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점점 이런 const expr, const eval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const init 뭐 저런 것들. 저거까지 설명 안 드릴게요. 머리 아프다. 근데 얘와 얘는 좀 알아두세요. 얘는 의외로 많이 쓰는데 얘와 얘가 다른 거예요. 얘는 선언과 동시에 이제 고정시키는 개념이고요. 얘는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로 const expr은 이제 함수들을 수식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const expr로 수식된 함수는 인자에 따라서는 컴파일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실행 시간에 할 수도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최근에 와서 20에 와서는 const eval이라는 게 추가됐는데 쟤는 순전히 컴파일 시간에만 하는 함수를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운 얘기로 넘어오면 변수를 우리가 선언할 때 타입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뭘 줘야 됐어요? 이름을 줘야 됐죠. 그 이름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식별자라 그래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식별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각 언어마다 식별자를 명명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은 C++는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숫자로는 시작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양한 유니코드 문자를 쓸 수 있는데 뭐 한글로 변수 이름 만들고 그러진 않죠. 뭐 해도 될 거야. 컴파일 한번 해보세요. 한글로 변수 이름 지어가지고 함수 이름 지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원래 돼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보통은 그냥 함수 이름을 그냥 영어로 다 하긴 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문법들을 배울 때 가급적이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그래야 돼. 왜 저런 문법이 필요할까? 그거를 이해하고 해야지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안 사라지고 굳이 막
뭐였지? 이걸 안 하고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문법은 우리가 작성하기 위한 어떤 문법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문법을 왜 만드냐면은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컴파일러가 번역하기 어려우면 그 문법은 안 써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애가 안 된다는,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얘는 알겠죠. 화이트 마이너스 박스 하면은 컴파일러는 얘를 뭘로 생각할까? 요 식별자에서 요 식별자를 뺀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것들은 식별자로 쓰면 컴파일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누구 입장이라서 보면 돼요. 컴파일러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컴파일러가 얘를 번역해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되지 않겠구나.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당연히 중간에 공백이 있을 수 없죠. 공백이 있으면 얘를 같은 애로 컴파일러가 여기기 힘들 거 아니에요. 공백이 없고, 키워드를 또 못 쓰죠. 당연히. 키워드는 특수한 목적으로 컴파일러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그리고 키워드는 아니지만 이제 라이브러리에 쓰거나 메인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식별자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수 이름을 메인으로 쓴다. 뭐 에러는 안 날 텐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printf를 내 변수 이름을 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이 식별자를 이름을 지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가독성입니다. 코드를 읽을 때 의미적으로 도움을 주게끔 이 이름들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균일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만 보면 얘는 함수 이름이다. 얘는 변수 이름이다. 얘는 뭐 상수다. 이런 것들을 이름만 보면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C++는 라이브러리가 그 관례를 안 따라요. 보통은 원래 타입 이름은 사용자 정의 타입 이름들은 대문자를 많이 써요. 자바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C++ 라이브러리 보면 클래스 이름들이 다 소문자예요. 스트링 같은 것도 소문자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클래스 이름 지을 때 소문자로 쓰지 마세요. 대문자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하나 갖고 이름을 지을 때도 있겠지만 단어 하나 갖고는 그 의미 전달이 잘 안 돼. 그럼 단어들을 몇 개 붙여서 이제 이름을 지을 텐데 그럴 때는 보기 좋으라고 읽기 편하게 하라고 이제 많이 쓰는 게 낙타 표기법, 뱀 표기법 이런 게 있어요. 얘가 뱀 표기법이고 얘가 낙타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단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첫 번째 단어를 이제 대문자로 쓸 건지 대문자로 쓰면은 이제 낙타 표기법이고 단어와 단어를 다 소문자로 막 쓰는데 아니면 대문자로 쓰는데 그 단어와 단어 사이를 밑줄 문자로 구분하면 이제 뱀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의 어떤 자기의 방법을 정하고 그 프로그램 내에서는 통일되게 지어야 되겠죠. 통일되게. 그리고 보통은 이제 혼자 개발하지 않고 팀 단위로 개발하니까 팀으로 개발하면 팀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코드를 막 결합하고 하는데 얘는 막 이렇게 이름 짓고 저렇게 지으면 나중에 그걸 결합했을 때 막 코드 읽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팀 규칙 같은 걸 보통 만들고요. 이제 일반적인 관례는 클래스 이름 대문자, 변수와 함수 이름 소문자, 상수 이름은 모두 대문자.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상수 이름은 모두 대문자이니까 여러 개의 이름을 그 단어를 붙여서 쓰면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얘는 낙타 표기법을 쓰는데 상수 이름은 이제 뱀 표기법을 쓰는 경우도 또 종종 있고요. 이 변수와 함수 이름은 모두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구분이 돼요. 왜 구분이 될까? 함수 이름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함수 이름 다음에는
반드시 가로가 나옵니다. 함수 이름은 어디 나와? 함수를 선언, 정의할 때 아니면 어디? 함수를 호출할 때 나와요. 그런데 그 세 곳에는 다 뭐가 있어요? 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곳이고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명사를 써서 이름을 짓고요. 함수는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이용해서 많이 써요. get name 이렇게 쓰고 있고요. 함수 이름을 지을 때는 뭐 이것도 관련돼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뭘 반환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름을 많이 써요. 아까도 파워 2 하면은 얘가 반환하는 게 파워 2라는 거죠. 제곱. get name. 이름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환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하는 일. 뭐 프린트 인테저. 그러면 얘는 인테저를 출력하는 함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많이 쓰는 거 하나 소개하면은 복합 타입, 배열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영어에서 복수로 해주는 거죠. students 하면은 복수니까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겠구나. 그럼 복합 타입이겠구나. 그래서 얘가 뭐 S3 벡터거나 뭐 배열이거나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C++ 키워드들은 이렇게 되겠고 추가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고 C부터 계속 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새로운 버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늘려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키워드를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를 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하면. 원래는 버전이 앞돼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잘 돌아가던 C++ 코드는 새 버전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 잘 돌아가야 되죠. 잘 번역이 돼야 되죠. 근데 키워드를 추가하면 어떻게 돼?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이 키워드를 이 사용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키워드를 버전업하면서 안 넣어. 그 안 넣는 이유를 알겠죠? 넣게 되면은 호환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 넣어요. 가급적이면. 근데 어쩔 수 없으면 그래도 좋겠다 그러면 넣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물게 넣고요. 차라리 기존에 썼던 키워드들을 재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정도로. 디폴트는 원래 어디서 썼어? 스위치 문에 썼던 키워드인데 뭐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스태틱이라는 것도 원래는 이런 용도 썼는데 또 다른 용도로 또 쓰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스태틱을 일반 어떤 식별자나 뭐 할 때 쓰진 않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겠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키워드로 만듭니다. 제한적인 키워드는 뭐냐면은 키워드이지만 특정한 위치에 쓰면 키워드가 되겠고 일반적인 위치에 쓰면 키워드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것도 왜 그냥 일반 키워드로 안 하고 제한적인 키워드로 했냐면은 호환 때문에 그렇죠. 호환 때문에. 과거에도 쟤네들을 그런 위치에서는 안 썼을 거다. 이런 애들이 오버라이드 같은 애들은 함수 수식어거든요. 그러면 함수 수식어는 뭐 사용자가 일부러 거기다가 수식어를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쓰진 않았겠지. 그래서 제한적인. 근데 오버라이드는 키워드 그 단어는 여러 군데 뭐 옛날 프로그램에 쓰일 수도 있으니까 얘를 키워드 넣지 않고 무슨 키워드? 제한적 키워드. 제한적 키워드는 특정한 위치에서 쓸 때만 키워드가 되고 그러면 내가 다른 데서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쓰면 되겠어요? 안 쓰지 마세요. 제한적인 키워드도 여러분들은 키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왜 여러분들은 이제 새 버전이 도입됐을 때 키워드를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런 기존에 썼던 거를 왜 여기저기 막 계속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의 이유를 좀 이해하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or equal, and equal 이런 게 키워드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저 AND 할 때 뭘 써? 그냥 연산자 쓰잖아요. 연산자를 안 쓰고도 저렇게 AND 쓸 수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그냥 AND 쓰잖아. 저 키워드로도 들어있어요, 원래. 근데 저 키워드를 써서 프로그램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이 연산자 쓰지, 저 키워드를 쓰지는 않아요. 근데 저런 것들도 키워드로 비트, 앤드, 비트, 오어, 앤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뭐, 많은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변수와 타입 얘기, 변수 선언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요 C++에서 있는 불 캐릭터 인트 롱롱 플롯 더블 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